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차시 한국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와 쌤 본 것과 같이 45년 8월 15일부터 48년의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고, 분단된 한반도가 어떠한 과정으로 각각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배웠던 것이 48년 남북협상 그래서 실제로 유엔이 미국이 유엔에다가 이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넘기게 되고, 그랬을 때 유엔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미국이 일단 추천했으니까 당연히 남한은 허용을 했고요. 그걸 허용하지 않는 북한 같은 경우는 못 갔다라는 거. 그러면 선거를 어디서 실시할 수 있었느냐? 남한에서만 할 수 있었고 북한은 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결의가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남한과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으로 확실하게 국가가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거를 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그분들, 그래서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남북 협상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남북 연석회의에 그걸 이제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었다. 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을 이 분들도 막을 수는 없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8년의 상황을 좀 더 들여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이건 사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어떤 정부가 수립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상세하게 배울 것 같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페이지 238페이지까지 내용을 정리하신 거고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할 부분, 새로운 단원이 아니죠. 239페이지부터 이어서 볼 건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페이지가 아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때 48년 상황에서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되게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이 정리한 것과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내용을 보자면, 자, 다시 빨리 해볼게요. 48년에 유엔이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면서 가능 지역만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었다. 남한에서. 특히 우익 세력인데요. 그 중에서 처음부터 정읍 발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46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익 정당이 한국민주당이라는 정부가 있어요. 여기 교과서에 선생님이 어제 교과서를 하지 않아서 모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민주당, 김성수를 대표로 한 자본가와 지주로 된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당시의 대표적인 정당이에요. 정치 정당인데 우익 계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이 단독 지역으로만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 세력이 있었다. 그 세력을 남북협상파라고 했었죠. 바로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단독 선거와 정부 수립에 반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서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선생님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남북 협상파로 인해서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었는가? 그냥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김구 선생님과 김규쌤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이 흐름이 막을 수 없다는 것도 그분도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거가 일정이 확정이 되는 거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됐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월 10일 총선거가 이렇게 실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남한에서는 주로 좌익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세력이 우익 세력이 여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단독 정부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은 반대한다. 그래서 통일 정부로 가자라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 볼 사건이 바로 제주도에 있었던 4.3 사건인데요.
제주도에도 역시 좌익 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이니까 5월 10일 거의 한 달 전이죠. 그 전에 이 좌익 세력이 제주도에서 이러한 주장,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통일정부, 단독 정부는 역시 반대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좌익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커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했던 주체가 경찰과 군대와 그다음에 서북 청년회, 우익 세력이요. 그러니까 서북 청년회 같은 우익 세력들이 이 봉기 세력들을 좌익 세력을 진압한다. 그래 좋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익 계열이고 미 군정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을 가지만 이때 수많은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이걸 장면을 대부분 봤다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끌려가는 걸 봤고, 그리고 못 돌아온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것인데, 이때 희생된 인원이 제주도 전체 인원의 10%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주 4.3 사건도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 실리고 알아가고, 이거를 우리가 전 국민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교육계에서 함께 배웠던 시기가 그렇게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배우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잊혀진 제주 4.3 사건이 여하튼 간에 이제는 드러나서 우리가 같이 추모해야 될 일로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좌익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좌익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이 4.3 지역에 대한 위령탑도 있고 공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 4.3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수히 많은 희생자도 있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작점은 결국에는 5.10 총선거,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수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4.3 사건 48년 4월 3일 하루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가 공권력을 성공해서 특히 우익 세력과 함께 이 좌익 세력을 잡아내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잡기 위해 그 전라도에 있는 여수 지역에 있는 군대를 제주도로 지원을 파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48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이니까 6개월. 그러니까 더 많은 기간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제주 여수에서 명령을 때려가지고 군대한테 오라 그랬어요. 제주도로. 와서 빨리 같이 좌익 세력을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건 국가의 얘기겠죠. 그래서 여수에 있는 군대를 파병을 하는데 그 속에서 역시 좌익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좌익 세력이 주장한 바가 뭐냐면 제주도 가면 뭐 하는데 민간인들 죽이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파병을 일단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주장을 토대로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 있는 이 세력들을 또 잡는데 이들만 잡는 게 아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누구 숨긴 거 아니냐. 이들이 또 여수에만 활동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순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수 순천을 일대로 해서 또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우린 이걸 여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앞글자 따서 여순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우리가 강조를 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10 총선거 이전에, 총선거에 대한 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우리 내부에 되게 잡음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무수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갔어야 했다. 지금도 가끔 땅을 파면은 수 없는 해골들이 나온다더라. 그 해골들은 민간인들의 희생들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여순 사건도 진압을 하면서 민간인이 이렇게 희생당한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결국에는 그 과정은 5.10 총선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48년부터는 이제 달달하게가 아니고 달달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가 되게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일어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총선거에 누굴 뽑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일단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절대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뭐 국무총리를 뽑고, 이 당시에는 국무총리 없어요. 또 부통령을 뽑는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이때 뽑는 총선거, 첫 번째 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그럼 이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 기본, 법 중의 법인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국회를 뭐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을 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 제헌국회라고 부른 겁니다. 초대 국회는 다른 말로 제헌국회라고 해요. 그래서 5.10 총선거는 여하튼 간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고 꼭 외울 필요가 있고요. 어디서 실시됩니까? 장소? 그렇죠. 38도 이남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거를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남한만에 결국에는 총선거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 더 알 게 있어요. 총선거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힌트는 5월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무수히 계속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을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못했어요. 선거가 할 수가 없죠. 군대가 들어가 있고 경찰이 들어가 있고 지금 계속 뭔가 잡고 계엄령을 내리고 학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거가 제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할 수밖에 없죠. 38도 이남선에서 제주도는 있을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럼 거기를 제외하고 여하튼 간에 총선거는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이자 보통선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으로 실시된 바로 보통선거가 5.10 총선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이 있어요. 되게 마음 아픈 분들이죠. 바로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 같은 처음부터 단독정부, 단독선거를 반대하신 그 계열, 남북 협상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익 세력은 아시겠죠? 아까 봤지만 좌익 세력은 역시 단독정부를 수립하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역시 좌익 세력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옛날에는 국정일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 7월 17일 무슨 절이죠? 제헌절. 48년 7월 17일 날 바로 헌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역시 연도는 48년입니다. 네. 그래서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헌국회에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규정된 국가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선생님이 교과서에 240페이지 보라 그랬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선생님과 함께 한번 볼게요. 자, 제헌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럼 누가 뽑았죠? 바로 제헌국회에서 뽑았습니다. 대통령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뽑았다? 국회의원이 뽑았어요.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부통령에는 바로 이시영 선생님을 뽑았죠.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뽑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 군정은 끝난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미 군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48년 8월 15일이에요. 국회가 여기에 만들어지고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대통령 부통령 뽑았으니까 미 군정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48년 8월 15일 날 광복됐고 독립이 되고 나서 3년 뒤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유엔이 갔다 온 곳이 남한이고 유엔이 승인한 선거가 5.10 총선거고 그리고 유엔이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이 바로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되게 의미 있는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5.10 총선거에 이어서 48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과정으로 수립되었고 어떠한 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제헌국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헌법 내용은 여기에 24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다음 배울 내용이 좀 많아서 선생님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 군정은 종식이 되면서 우리 정부의 이제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에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합법정부로 승인했죠. 그러면 이와 동시에 북한은 어떻게 되냐? 북한도 48년 9월에 아마 9월 9일일 거예요. 48년 9월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한 북한 정권이 수립됩니다. 김일성을 수상으로 한.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이제 북한 정권 되기 전에 뭐 토지 개혁도 하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얘기는 최소한 좀 적게 하려고 선생님이 노력 중이라 일단 여러분들 48년 9월에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되잖아요. 48년 9월에는 네, 북한 정권이 수립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그 국회 있잖아요. 재헌국회. 그 국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크게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그 두 가지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재헌국회는 아까 얘기했던 5.10 천선거로 인해서 처음 만들어진 헌법을 제정한 그 국회의원들을 의미합니다. 자, 재헌국회 활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친일파 청산. 48년이죠. 자, 친일파 청산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냈다 못했다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나라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러면 친일파에 대한 노력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법을 통과했으니까. 그럼 이제 법에서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자. 통과했으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애들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친일파를 잡으면 돼요. 친일파를 잡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고요. 우린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이거를 정의합니다. 반민특위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 반민특위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자, 반민특위, 그러니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일단 법적으로 재헌국회에서 일단 규정을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잡았느냐? 잡았죠. 친일파들을 잡았어요. 대표적인 뭐 노덕술 같은 사람들 잡았죠. 최린 같은 사람들, 친일파 너무나 많지만 여하튼간에 가장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사람들 잡아뒀어요. 근데 그들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일단 우리 정부 이승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끼리 뭐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미 군정을 도와줬던 그 친일파 세력들 다시 보자면 미 군정부터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임시정부를 인정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오히려 총독부에 있었던 행정체계제 그 다음에 관료체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걸 미 군정이 이어갔다라는 거.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도와준 사람이야.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잡느냐?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위험한 사람들은 바로 사회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북한을 따르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근데 너네 지금 뭐 하느냐?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공산주의자를 열심히 위해서 때려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잡느냐? 문제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참 시대의 아픔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보고 있으면. 처음부터 미 군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구 주석이 아니고 김구 씨가 들어오는 걸로 해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이것부터가 이미 시작됐지만 이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저한 무슨 시대? 냉전 체제.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던 그 시대.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때는 친일파를 잡아서 올바르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공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심지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도 만약에 공산주의라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 돼가지고 쫓아내거나 벌을 주는, 잡아넣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48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희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무슨 공적을 피길래 이러고 있느냐? 경찰을 동원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들의 활동을 할 수 없게 아예 봉쇄를 해버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민특위는 특별하게 뭐 친일파 청산을 했다라는 어떠한 10% 20%
이런 것도 없이 네, 해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때 시대적 분위기가 예, 그렇게 되게 이성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친일파의 청사는 여전히 미완성이다라는 것이 네, 우리의 생각이고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재원 국회의 활동 가운데 첫 번째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그래서 두 번째 농지개혁은 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배웠던 그 지주전호제. 네, 지주제. 그래서 지주전호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일본의 지주제. 일제강점기 있었던 그 지주제. 이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을 부려먹는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라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농지개혁, 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지주와 소작농의 그 관계를 없애보자. 사실 이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법을 49년에 통과를 하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지주전호제, 지주소작제는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 없다. 없어졌다. 사라져갔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농촌에 가시면 지주가 있고 에헴 거리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전호가 이렇게 일하면서 지주가 오면 고개 숙이고 이런 모습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있었다. 법적으로 이미 개혁을 했다. 그래서 49년에 농지개혁법이 이 재헌국회를 타고 넘어가면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할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보자면 경자유전이다. 경자유전은 뭐냐? 땅이 있는 사람, 경작할 사람한테 땅이 있어야 한다. 너는 땅이 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러면은 땅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 경작을 할 사람한테만 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유상매수, 유상분배인데 이게 사실 북한하고 좀 대비가 돼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거든요.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김일성의 토지개혁. 그래서 김일성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차피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국유화하는 거죠. 다 나라 땅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몰수,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서 일정량을 다시 분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상분배. 이게 북한의 방식이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르는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국가가 일정당 그 가장 많은 땅을 매수를 하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국가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자유전. 진짜 땅이 있어야 할 사람들, 농사를 지을 사람들한테 땅을 돈 주고 받고 파는 거죠. 유상분배입니다. 결국에는 유상. 결국엔 돈을 주어서 사고 돈을 주고 파는 이러한 형태의 농지개혁법이 존재했다. 뭐 이거는 좋고 안 좋고는 아닌 것 같아요. 체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는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땅을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돈을 주고 보상을 받고 땅을 받고 그 다음에 땅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땅 주고 돈 주고 파는 거죠. 그래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몰수 아닙니다. 매수예요.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이 키워드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 네, 농지개혁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1인당 또 땅을 가질 수 있는 그 양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3정보로 제한을 했고, 그러니까 3.1, 3.2 정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정보로 제한을 해놓고 1인당 가질 수 있는 대지주 이런 사람들의 땅의 양을 네, 많이 줄였다는 거죠. 네. 옛날 같아서 대지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었냐면 3정보로 제한했다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잘 나갔던 친일파들 보면은 한 300정보, 400정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거죠. 이런 모습들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지주소작제가 이때부터 근거로 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재헌국회 활동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수립하는 이 과정들 여기 책에 나왔다고 그랬죠. 240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재헌국회 활동도 이런 것이 있다. 친일파 청산과 그 다음에 농지개혁에 대한 얘기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인데 이 당시에 경제 상황은 어땠냐. 사실은 지금 이제 45년부터 해서
이제 48년까지가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 군정식이죠. 미 군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진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50년 6월 25일 날 곧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뭔가 지켜보기에는 곧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 이후의 상황을 보는 거고요. 50년 6월 25일 전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전쟁 이전의 상황과 전쟁 이후의 상황을 보는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경제 상황은 해방과 이 48년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진 그 사이, 결국에는 미 군정 시기는 어땠는가를 볼 건데, 이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자,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대구 11 사건입니다. 10월 1일 사건인 거죠. 11 사건인데 46년.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대구에서 10월 1일 날 폭동이 일어났고, 사건이 일어난 거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봤더니 식량을 배급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일제시대 때 배급 언제 나왔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1940년대 40년대 국가총동원법 기억나시나요? 일본이 전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시를 살아왔었고, 일제강점기에 계속 전쟁을 살다 보니까 1년 뒤에 이제 미 군정이란 걸 만나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계속 이 사람들은 공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공출을 해 가니까 배급을 받죠. 그래서 우리 내 것 싹 다 가져가고 일본이 배급을 해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숙해진 상황인데, 갑자기 미 군정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자유롭게 시장 경제처럼 미국을 자유화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쌀과 곡식들을 자유롭게 판매를 하고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이건 물건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특정 상인들이 이걸 갖고 매점 매석 독점을 하고 물건을 안 내놓으면 당연히 쌀값이 엄청 오르겠잖아요. 그럼 쌀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옛날 일본처럼 배급을 해달라. 배급을.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다면 지금 해방 이후의 모습이 일제강점기 시대보다 못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인터뷰 보면. 그래서 독립에 대한 결과가 기근이냐, 이런 건 아닌데, 여하튼 간에 먹고 사는 게 워낙 급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대구에 10월 1일 날 있었던 폭동, 그러니까 그 구호 속에서 배급을 요구했던, 이게 갑자기 배급이 웬 말이냐. 이미 이들은 일제강점기 전시체제에서 공출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매일 받는 배급, 이걸로 살아왔던 것이 거의 한 10년간 이미 생활 리듬처럼 돼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이 미 군정은 와가지고 뭘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 한번 보실까요? 45년에 일제강점기 때 보면 해방 이후잖아요. 누가 더 잘 살았느냐? 우리 배웠잖아요.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편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편중된 산업시설이 남한이면 정말 땡큐한데 다 북한 쪽에 다 있었죠. 왜냐면 중일전쟁이라든지 만주라든지 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공장을 어디다 만들어야 돼? 그쪽에 만드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쪽에 가깝게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 정말 땡큐하지 않다는 게 우리한테 근거지.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것이 편중돼 있었다. 그 편중된 지역이 적어도 대한민국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이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는 참 어려웠다. 먹고 사는 게.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물가가 더 엄청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쌀값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결코 2020년대, 그러니까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45년에 우리나라 상황을 돌이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우리도 그들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 지원해 봅니다.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를 현재 난민들을 보는 그런 눈빛으로 전 세계 민들이 우리나라를 쳐다봤다니까요. 그게 컸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서울의 기적, 한강의 기적, 그 기적 미라클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와 시리아 난민들 보듯이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를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연합군 측에 그들이 줄을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걸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정말 45년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한번 다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서 오늘 한번 수업을 여기까지 해보셨고요. 자, 교과서 한 번만 보고 수업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여기 239쪽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반대하는 세력 있었다. 뭐 배웠죠? 네, 제주 4.3 사건 분명히 좌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반란 일으킨 건 여순 사건. 네, 좌익 세력이 있었죠. 근데 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총선거 누굴 뽑았다? 그렇죠. 재헌 국회의원들 뽑았다. 그 국회를 재헌 국회라고 한다. 헌법을 만들었다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48년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미 군정은 끝이 나고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 볼 필요가 있겠고, 헌법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헌국회가 뭘 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 농지개혁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반민특위의 활동 여기 나와 있죠. 처벌법 있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는 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49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주 소작제는 적어도 옛날 말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광복이후의 경제 상황 선생님이 분명했습니다. 뭘로요? 대구 11사건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봤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243쪽까지 하신 거고요. 선생님 북한은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북한은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죠. 자, 북한도 정권 수립됩니다. 언제 한다고 그랬죠? 48년 9월에 여기 맞네요. 9월 9일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다. 이게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 만들어지고 누굴? 김일성이라는 사람. 네, 김일성이라는 사람. 네, 3대가 세습됐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까지. 네, 이 북한이 수립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북한의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여기에는 혹할 필요는 없다. 그냥 원래 사회주의라는 게 그렇다. 국유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다 뺏고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뭐 비판을 하자면 이 사회주의의 그 경제 생산 체제는 결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서 농지개혁을 좋다 나쁘다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244쪽까지 정리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 복습하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